안녕하십니까, 최희중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외 시작합니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탄핵이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탄핵은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누가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모르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크게 세 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누리당 내의 비박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돼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게 되면 그 책임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새누리당이 모두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비박계는 지금 노리는 것이 뭐냐면 이 탄핵 국면을 통해서 여차하면 친박계를 탄핵 반대 세력으로 몰아서 그렇죠. 신당을 뛰쳐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정계 이 선거판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이 구상이 전면적으로 허물어집니다. 아, 다 죽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이 다 죽는다. 같이 다 죽는 거죠. 나가서 뛰쳐나가서 예를 들자면 탄핵 반대, 탄핵 찬성 구별이 안 되고 뛰쳐나가서 신당을 만들 명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비박계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제일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박이 현재 지금 4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투표 들어가서는 몰래 그냥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같이 공멸하는 거다. 같이 공멸하는 거죠. 지금 저 김무성 전 대표가 40명의 명단을 쥐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지금 저 딜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모든 걸 다 마련해서 이제 탄핵안 발의 직전에 명단을 넘겨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명단이 넘어가게 되면 숫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탄핵안 표결 결과 숫자와 맞춰봐서 이것은 누가 봐도 비박계에서 이탈표다. 아니 근데 비박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으로 이거는 비박계 이탈이 없으면 이런 표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쓰게 되면 그 책임은 친박계보다 비박계가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치적인 앞으로 길이 험로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시나리오 두 번째, 넘버 2는 국민의당이 살짝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나리오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의 해리포터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 그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 해리포터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당은 지금 국민의당은 비박계하고 이해가 상당히 일치해요. 그렇죠. 일치해요. 탄핵이 가결되고 저쪽 새누리당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탄핵 반대와 탄핵 옹호 세력이 세게 부닥쳐서 비박계가 상당 부분 뛰쳐나와야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연합을 해야 3분 구도, 황금 분할 구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대선판에 국민의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이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가 안 됩니다.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처한 가장 큰 위험은 대통령 선거 때 아주 진보좌파 진영의 전방위적인 후보 단일화 압력. 아, 그건 무서울 겁니다. 무섭죠. 그것은 예를 들자면 새누리당이 점점 더 커질수록 이 압력이 높아져서 그렇죠.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다수 포진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이 문재인 당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이 지금 국민의당의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거죠. 상당 부분. 왜냐하면 비박계가 뛰쳐나올 명분이 작고 그러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비박계에 합쳐서 제3지대 3등 분할할 수 있는 정도의 덩치를 키운다라는 구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국민의당의 이탈표 가능성을 몰래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좀 타격을 주고 싶다,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상이 전략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탄핵 전국을 리드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딱 부결이 돼버리면은 문재인 전 대표한테 좀 타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부결되면 문재인 전 대표의 힘이 더 강화될 거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모든 책임은 여하튼 새누리당이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새누리당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그 강도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라는 요구와 현실적인 계산이 증가할지 모릅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표는 그 가마를 탈 수가 있어요. 탄핵 부결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국민의당이 그런 계산은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시나리오 세 번째. 이번에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새누리당 내 친박이 당연히 탄핵에 반대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와장창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와장창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저는 상당 부분 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탄핵 가결에 필요한 게 200표 아닙니까? 그렇죠. 이쪽에서 28표가 넘어와야 됩니다. 새누리당에서. 근데 현재 40표가 지금 확보됐다고 하니까 그렇죠. 211가 212이죠. 예, 212인데 212인데 저는 그 예상보다도 탄핵 가결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예, 왜냐하면 지금 친박 의원들은 일단은 탄핵안이 부결되게 되면 당이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분당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선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있고 총선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총선을 걱정하는 의원들은 당이 깨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당이 바라지 않는데 대통령 선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일단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겨버리고 지금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거를 질질 끌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새누리당이 엉켜 들어간다. 자, 이제 탄핵안이 지금 김진우 의원 얘기도 그렇고 제 예상도 그렇고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권한은 그 즉시 이제 정지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검찰이 기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잠깐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당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을 주장하는 이상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대사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일단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탄핵 처리,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자, 12월 2일 아니면 9일 날, 늦어도 9일까지는 탄핵안을 국회에서 하여튼 끝을 보겠다.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인데 정진석 대표가 오늘 거기에 반대한다고 좀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긴 있어요. 헌법재판소 헌재법 51조를 거론을 했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51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탄핵의 피청구인. 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일종의 피고인이죠. 이 피고인이 탄핵 심판 말고 다른 일반 형사적인 소송에 걸렸을 때는 탄핵 심판을 좀 중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 재판이 최소한 1심이 끝날 때까지 뭐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또 상당 부분 다수 의견은 그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순실, 이 정호성, 안종범 이런 사람들이 피고가 되어 있는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의 피고는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일단 피고가 달라요, 서로. 그리고 사건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 부분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조항 자체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저지르면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지 이런 일반적인 형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다수의 중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적용은 또 현실적으로 헌재가 저걸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거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헌재의 판단이에요. 그 화면 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CG 화면.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청구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그 기간 동안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볼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또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만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선고해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개의 규정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충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이 180일 이내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정할 걸로 보고 저는 헌재가 심리를 상당히 앞당길 걸로 봅니다. 6개월까지도 안 갈 것이다. 6개월까지 안 가죠. 저는 뭐 아무리 길어야 한 3개월. 근데 그 전에 끝낼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2달 걸렸는데 그거보다는 사건이 훨씬 복잡한 거 아니냐 그때보다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법률가 중에. 하는 거 있죠. 하지만 저 여러 가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탄핵에서 1차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헌법재판소가 그 연말연시 휴가 같은 거 다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중하고 혼란에 쌓여 있는데 지금 저 연말연시 휴가 다 반납해야죠. 그리고 집중심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히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3개월도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자, 그러면 12월, 1월, 2월 해서 만약에 3월 초에 만약에 결정이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5월 초나 하여튼 5월 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결정이 탄핵을 결정을 한다면 3월쯤에 결정이 나온다면 3월 초에 결정 나오면 5월 초까지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죠. 예. 자, 잠깐 화제를 좀 바꿔서 이거하고 이제 어쩌면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으로 돼서 이제 뭐 국회에서 탄핵을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동안 쭉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국정교과서가 이제 공개가 돼요. 이게 동력을 지금 못 얻고 있는데, 당장 지금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검정교과서하고 혼용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타협안이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방침을 밝힌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제가 고등학교생들이 채택을 하는 채택률 1위 교과서, 미래N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를 제가 분석을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이제 3분의 1, 채택률이 33%입니다. 고등학생 3명 중에서 1명이 보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서 쭉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40여 곳에서 완전히 현대사를 왜곡 기술하고 또 축소하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예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찬양하고 미화하고 사진도 많이 쓰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쭈그러뜨리고, 그리고 북한의 뭐 예를 들면 햇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중을 많이 실어서 소개하고, 북한의 테러라든가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또 축소를 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 때는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서 이승만 박정희 교과서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교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균형 있게. 이런 현대사의 양쪽 흐름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학부모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앞으로 자라나는 학부모들의 아들, 딸에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분석을 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동영상을 보고도 그 역사 교과서를
채택률리 교과서를 아들, 딸에게 계속 읽도록 만들 것인지 그거를 읽으면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부정적 사고를 갖게 돼요.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매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업가 정신을 아들, 딸들이 가져야 창업도 하고 돈도 벌고. 기업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나도 돈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 트럼프처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계속 기술을 해놓고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제가 이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든 안 되든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든 안 하든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교과서는 바꿔야 돼요. 그냥 바꾸는데 검인정 교과서로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올해 저 국정교과서가 공개가 되면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대국민 토론을 하자. KBS나 이런 공영방송에서 방송사 TV조선에서 하면 되죠 뭐. 방송사들이 말이죠. 공영방송이나 또 종편이라든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한 7, 8시간 국민 대토론을 하자. 역사학자, 여야 정치인들, 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아니고 학생을 가리키는 현재 가르쳐 선생들, 그리고 저처럼 이런 예를 들자면 평론을 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국민 대토론을 해서 시청자들이 그거 보면서 그래서 한번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 어느 쪽 의견이 옳은지. 이거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끔찍한 잘못을 해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품격을 추락시킨 엄청난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옳은 것 절대 아닙니다. 옳은 거 박근혜가 틀렸다고 이 세력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박근혜가 틀려서 탄핵에 들어가니까 박근혜 정책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같은 것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취소하고 말이죠. 개성공단 다시 문 열고 대북 정책 저부터 바꾸자는 주장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최순실 사태가 가져온 이런 혼란보다도 더 큰 엄청난 국가적인 피해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하기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김병준 총리 카드 냈을 때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이죠.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자신의 어떤 이 철학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국정 철학하고 주요 정책을 다른 사람을 총리를 버젓이 내정을 했어요. 사드 배치 반대하고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을 말이죠.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혼이 잠깐 나갔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위기 상황에서도 황교안 총리처럼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공유해서 총리시킨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 아무리 길어야 3개월 아닙니까? 그럼 3개월 동안은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잘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책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